대리 보는데 전문적으로 표현 대리까지 봤죠. 법률 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다, 그죠? 대리가 뭘 한다? 당사자인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한다. 이 대리죠. 그럼 대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 대리의 기본을 한번 보고 다시 표현 대리로 갑니다. 갑이 토지 100번지를 팔고 싶은데 내가 팔면 1억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을에게 부탁을 하면 5천만 원을 더 봐주겠다. 그럼 내가 팔까 맡길까? 맡기겠죠. 맡긴다는 말 했죠? 수권이다. 수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준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럼 권한을 받은 을에게 뭐가 생겼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그 권한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대리인이다라고 하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권한을 가졌으니까 땅을 팔러 나섰고 그 땅에 관심 있는 뱅을 만나서 흥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시겠습니까?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슨 대리? 능동대리. 그러면 상대방이 1억 5천에 사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받는 것은 무슨 대리? 수동대리. 그렇게 해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리행위를 할 때는 꼭 누구 이름을 나타낸다? 본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드러낸다는 걸 했죠? 현명을 한다라고 했죠. 현명을 왜 합니까? 그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를 본인에게로 기속시킬 목적으로 현명을 한다 이랬죠.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효과는 본인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대리의 기본 구조였죠. 그리고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리도 될 수 없어요.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묻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 누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와? 상대방과 무엇을 하고? 대리행위를 하고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로 기속시킬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대리권이라 한다 이렇게 연습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 대리를 크게 나누면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었다. 그죠? 자, 유권 대리가 무슨 말이죠? 대리 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다. 대리를 읽을 때 항상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을 들어야지 돼.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 다음 무권 대리를 다시 나누면 표현 대리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눌 수가 있다. 자, 표현 대리가 무슨 말이죠? 읽으면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는데 표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기책사유가 있다면 대리권이 없는 자를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를 맺은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운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지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뭐와 같다? 유권 대리하고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러한 표현 대리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었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있고 126조 월권 대리가 있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있다. 세 가지가 표현 대리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뭐죠? 전체의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보다시피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이것이 뭐예요? 해외 문건대리 이야기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125조를 봤을 거예요. 표현대를 봤으니까 오늘은 뭘 보냐면 해외 문건대리를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봅시다. 해외 문건대리는 무슨 말이죠? 전체의 문건대리 중에서 전체의 문건대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뭘 뺀다? 표현대리를 빼버리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해비의 문건대리다.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도 없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진다. 그건 누가 책임져?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해비 문건대리도 매년 시험에 잘 오는 부분이니까 봅시다. 자, 갑이라는 해비 문건대리 판례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아버지가 1억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어리라는 자식이 한 명 있었다. 근데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아직 직장이 없어요. 취업 준비 중이다. 근데 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친구 만나러 갔는데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랬다? 줬다 안 줬다? 안 주겠죠, 그죠? 줬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니야. 돈 좀 벌어 쓰라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따서 돈 벌러 간 거야. 어디로? 아버지 방으로. 가서 뭐 했을까? 인감도 훔치고 위임장도 가짜로 적고 그리고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버지 땅을 팔러 나섰다. 그리고 그 땅에 관심 있는 병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버지가 아파서 내가 대신 땅 팔러 왔으니까 이 땅 1억 정도 가는데 한 6천만 원을 팔게 급하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6천만 원 받고 등기서를 넘겨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동신청규율이 제하기 때문에 매수인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없거든. 그래서 매도인에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등기하러 갑시다 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있어야 될 아버지가 저기 집에 멀쩡히 살아있더라고. 그런데 등기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기를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제일 깝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예? 돈은 줬는데 등기는 안 주려 하니까 답답하지. 그럼 상대방인 병이 먼저 행동을 개시하겠죠. 예? 그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이거지. 먼저 채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고권을 가진다. 채고란 말은 독촉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채고장을 보내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당신 아들이 맺은 계약을 인정을 할라요 안 할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것이 채고예요. 그럴 수도 있고 첫날 가서 보니까 아버지 인상이 어때? 거의 깡패야. 내가 이게 못 이겨. 도저히 못 이겼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고생할 필요 없이 이 계약을 포기하면 되겠죠. 예? 포기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철회.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채고를 하든 철회하든 둘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주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고장을 받으면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상대방 병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왔겠죠. 읽어보니까 초반전에는 뭐 당신 나더러 맺은 계약을 인정해주면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당신 아들을 감옥에 보내란다. 사기죄로 감옥에 열란다. 이런단 말이죠. 아버지가 고민이 돼, 안 돼? 고민이 되지. 오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땅을 줘야지. 했다가 내일은 또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해? 그 땅이 내 노후대 정용인데 줘버리면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감옥에 갈든 말든 못 줘야지. 안 줘야지. 갈등을 하다가 한 달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도 있어. 추인이 무슨 말이죠? 자식이 맺은 계약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땅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든 말든 나는 추인 못한다.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둘 중 한 개를 선택하면 될 거예요. 요놈은 가만 보니까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도 없고 외관상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대리권을 수여한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 해비 문건대리인데 요놈은 잘한 것이 없으니까 권리는 없고 자기가 벌인 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면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해비 문건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요 6개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3명 중에서 각 2개씩 해서 6개의 테마가 1년 동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요건 쭉 보시면 돼요. 가장 쉽게 놓을 때는 요 단계에서도 시험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걸 잡으셔야 돼요. 다시 본다. 아버지 땅을 자식이 혈압없이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다. 근데 아버지가 등기를 안 줄라 한다. 그럼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다?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죠? 최고를 할 수도 있고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최고를 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본인인 아버지는 무슨 행동한다?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6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까? OX로 답을 합니다. 회비의 무권대리에서의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추인을 할 수 있다. OX. X 해야 돼, 가이가. 상대방은 추인권이 있어, 없어? 추인은 누가 하는 거요? 본인이 한다니까. 잘 들어봐라. 회비의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은 선악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최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 하는 거라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는가 그걸 잡으라니까. 누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을 붙이고 아니야, 살을. 그렇게 그게 문제 정의가 내면 난 다음에 한 개 한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고는 뭐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것이다. 줄래 안 줄래 물어본다 이 말이죠. 이게 최고고요. 물어볼 때는 지금 당장 답을 주세요.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돼.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래서 3월 1일 날 최고장을 보내면서 한 달간 기회를 줄 테니까 답을 주세요.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고를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럼 추인한다 안 한다. 추인을 거절한 걸 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는 스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할 수 있어. 악이란 것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은 상대방도 물어볼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여 나갈 거예요. 오늘은 살까지 붙이면 이제 흔들리겠죠. 그래서 오늘 요 기본 구조만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는 무슨 말이냐면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걸로 한다는 뜻인데 요거는 반드시 누가 한다? 선의만 할 수 있지. 악이지 않은 철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철회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한다? 그냥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철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추인을 한다는데 추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다, 책임지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추인할 때는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 있는데 합의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행성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행성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행성되는 것이 행성권인데 여기 같은 대표적인 추인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병에게 우리 아들하고 맺은 계약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사 표시가 병에게 도달이 되면 병은 선택권이 없어. 그냥 추인이 되는 거예요. 추인이 되고 소급에서 이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로 바뀌어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추인을 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책임 못 지겠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추인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계약의 효과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월 1일 날 계약을 맺고 4월 1일 날 본인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 그 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해 버리면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4월 1일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요 한 달 기간 동안은 이 계약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죠. 그런 상태는 뭐래요? 유동적 상태다라고 하고, 대리권한 없는 자가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주는 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죠, 그죠? 아무 권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는데 그걸 갖다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어버리면 명의자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원칙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해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에 있다? 유동적이지만 일단은 효력이 없다 이런 뜻.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니까 재건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란 말은 재건 채무가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병은 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도 없고, 반면에 갑도 병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될 의무도 없고 등기를 주세요,
대금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어떨 때 지냐? 본인이 책임을 질 때, 안 질 때.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을 지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책임을 안 질 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전제하에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것은 본인이 이 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 안 했다? 추인도 해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뭐 했다? 증명도 못하고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진다면 그 책임의 성질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 혹시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대리인이 책임지기로 합시다 라고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져야 돼. 법정 책임이다. 법정. 약정 책임이 아니라고. 그리고 책임의 내용은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둘 중 한 개를 상대방이 선택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면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떨 경우냐냐? 행위를 할 당시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미승인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다. 이때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8세의 미성년자가 아버지 땅을 허락도 없이 팔아먹고 도망갔다. 난주 붙들리더라도 받은 돈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일이지 손해배상할 건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울 수가 없죠. 왜?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상대방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면책사유. 요 6가지를 쫙 보시면 돼요. 양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시면 자 이걸 먼저 보고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헤비 무건들이 어디냐면 표현되는 저번에 한번 봤으니까 한 개만 보는 걸로 기초를 잡고 헤비 무건들은 95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9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헤비의 무건대리 이래가지고 의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요걸 지금 읽고 있죠. 전체의 무건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름을 한다. 헤비의 무건대리를 한다. 그래서 무건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이른바 헤비의 무건대리다.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계약의 무건대리 본인에 대해서부터 봅니다. 96페이지 봅니다. 계약의 무건대리 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을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이 병하고 뭘 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동안 1번 본인에 대한 효과. 그리고 법정 박스 밑으로 내려서 본인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권 주시고 추인할 때는 합의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그 행위의 효과를 기속시키도록 하는 의사표시인데 넘어가서 보니까 단독행위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 보이죠. 성질이 뭐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질이 행성권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다. 그 다음에 추인의 방법, 요거는 공식이죠. 무슨 방법이 나오면 제한이 있다 없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놀아야 되죠.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행식적으로 뭐 맹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묵시적 추인도 추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버지한테 중도금을 주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받았다. 그 말은 자식이 맺은 계약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뭘 한다?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맹시적으로 내가 추인하겠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또 주는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등기를 넘겨줄게 라고 약속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추인이다. 추인의 내용을 뭐 지금 애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10번 봅니다. 추인의 상대방 돼 있죠. 이거는 뭐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추인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내려서 추인의 효과 하는 말 보이죠? 추인을 하면 지금부터 아니면 소급해서 그러니까 저기서 4월 1일 날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그 추인은 언제부터 된다? 4월 1일부터 된다. 3월 1일로 올라간다. 3월 1일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줄을 한번 쳐볼까요? 처음부터 유권 대리 행위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죠. 유권 대리 행위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말은 유권 대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유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유권 대리가 된다 이러면 틀려. 그거를 고르는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다음 넘어가시고. 추인 거절하는 말 보이죠? 니은에 가니까 본인의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죠.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추인 거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서 그 판례 박스 밑에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효과 하는 말 보이죠? 자, 상대방을 따라서 상대방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다? 저기 그림 보세요. 상대방은 뭘 행동을 한다고? 최고를 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랬죠. 그래서 99페이지 법정 박스 밑에 보니까 최고권 하는 말 보이죠? 최고가 무슨 말? 독촉하는 거야. 뭘 독촉하지? 답을 해달라고.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네 추인을 할래 안 할래 답을 주세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거죠. 그다음 줄을 치고 A번에 나와있죠. 최고는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하는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행위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최고를 할 때는 지금 당장 답을 주세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당한 기간을 정했죠. B번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그림에서 며칠을 줬노? 한 달 기회를 줬다. 그죠? 4월 1일까지 답을 주세요. 근데 4월 1일이 넘어가도록 답이 없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는 줄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C번에서는 최고는 선임한다, 악의도 한다. 악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인 경우라도 할 수 있다. 악의가 무슨 말이죠? 뭘 알았다고?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도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철회권, 철회는 무슨 말?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걸로 합시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 한다 우리가? 물립시다 이 말이죠. 평상용어로 고치면 계약을 물립시다. 계약을 안 맺은 걸로 합시다. 이게 뭐야? 철회야. 철회. 철회는 계약을 안 맺은 걸로 합시다. 그래서 A번 보니까 첫째 줄 끝머리 계약을 이루는 자신의 의사표시 효력을 뭐 처음부터 뭐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철회도. 그래서 B번 보니까 철회를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따라서 주고받은 걸 어떻게 할까? 무효가 됐으니까 주고받은 걸 어떻게 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고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줄 D번 보세요.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를 하면 무건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서 그 후에는 본인이 추인한다 안 한다. 계약을 안 맺는 거 되어버렸으니까 본인이 추인할 근거 없죠. 그죠? 계약이 뭔가 있어야 뭐 추인을 하든가 마든가 하지. 그렇게. 자, 넘어가시고. 자, 상대방에 대한 무건대리인의 책임. 자, 무건대리인 책임. 그리고는 무건대리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 그 마지막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노? 책임은 가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 무슨 책임이다? 무가실 책임이며 줄치고 법정 책임이다 줄치고.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딱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책임진다. 법정 반대말은 뭐죠? 약정. 그러니까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 무가실 책임이다. 그리고 내려서 기억으로 내려갑니다. 책임의 발생 요건. 아까 무건대리는 언제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질 때, 안 질 때. 보세요 여기서. 유건대리와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 안 진다니까. 대리인이 책임질 것이 없지. 그런데 해외의 무건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지. 대리권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대리인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전제하에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A번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했다 안 했다.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하는 말이 그 말이냐.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책임지니까 무건대리인 책임 안 지겠죠. 항상 그림을 딱 엮어서 생각해야지. 상대방한테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여기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 대리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은 언제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 안 질 때 대리인이 책임진다니까. 그럼 본인이 책임 안 진단 말은 본인이 요 계약을 추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뜻이요. 그리고 대리인 스스로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못했다? 못해야 되겠죠.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면 본인이 책임질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도 하지 못하고 또 그 밑에 줄 셋째 줄에 뭐가 보여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이래 되잖아. 그랬을 때 비로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니은을 보세요. 101페이지 저 위에 니은. 책임의 내용 줄치고 책임을 진다면 누가 선택을 한다 했죠 아까?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야. 상대방 뱅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계약을 이행하세요 이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로부터 땅을 사서 넘겨주든 상속을 받아 넘겨주든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는 땅은 싫으니까 지금 현재 시세대로 손해배상을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선택을 한다? 상대방. 그래서 줄을 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지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되죠. 그 말만 딱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시고 그 다음 내려가서 단독행위 이런 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줄거리를 쭉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공부를 할 때 큰 그림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큰 줄거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살을 붙여 나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살 붙여 나가려고 하면 나중에 흔들려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큰 그림부터 먼저 딱 머릿속에 오늘 요걸 였습니다. 매년 노는 거예요. 헤비의 무건 대리 잘 보시고 이제 바로 넘어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3일째죠. 3일째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인문과정을 3번 볼 기회가 남았다고. 3번만 이거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왜? 내가 걱정이지 뭐. 여러분이 뭐 가르쳐준 대로 따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리까지 보고 무효 취소는 그 본수 가서 보기라고 오늘 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에다 줄을 쳐가면서 보진 않겠지만 대충은 한번 봅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1단계 승인 요건과 2단계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그럼 법률행위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한다?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걸 뭐라죠?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래. 유효라고 했죠. 그런데 1단계 승인 요건은 통과했는데 2단계 효력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 변동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갈 수가 없고 아예 못 넘어간 것이 뭡니까? 무효죠. 넓다가 걸쳐 있는 것은 뭐예요? 취소 가능이다.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효과는 무효가 되든 유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그런데 유효와 무효는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 가능은 고정이다, 유동이다. 요거는 유동이죠. 장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취소 가능을 다른 말로 말한다. 유동적 유효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무효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된다 했죠? 공부 되게 안 한다가 뭐 첫날로 해가 지금 오늘 3번째 보고 있는데 3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 표가 빨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빨리 이 표가 어떻게 하면 무효가 돼요?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이래 안 했습니까? 기본 구조가 딱 잡혀 있어야지.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뭘 본다고? 무효, 취소 이걸 본다니까? 그럼 무효가 무슨 말인고? 채권 재무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라 했죠.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채권 재무가 없다. 따라서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해야지. 3월 1일 날 계약을 맺는데 무효다. 채권 재무 없다는 뜻이죠. 그럼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게 무효의 기본 구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세 미성년자가 3월 1일 날 법정 대리인 동의 자전거를 팔아먹었다. 결론은 뭐죠? 취소 가능 아닙니까? 미성년자니까. 이 무효 취소 사유를 또 머릿속에 안 넣고 있네.
그봐 첫날 그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계속 따라다닌다니까 끝까지.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 행위라면 뭐가 돼요? 무효 사유를 모르고서 어떻게 시험을 칠 거예요? 머릿속에 딱 넣어야지.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라면 취소 가능, 목적은 합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효.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죠? 의사표시는 침묵이요? 내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마음속으로 결정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죠.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속으로 결정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일치돼야 될 거 아니야. 속 마음과 그 행동을 일치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죠. 비정상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몇 가지고? 네 가지지. 비, 통, 착, 사 이렇게 배운 거 아닙니까?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차고 사이 강박은 취소 가능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내하고. 첫날 그 배운 걸 아직도 그 머릿속에 안 적어주시면 어떡해. 지금 민법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니까. 여름 지나고 나면 2차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법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11월 달 출발할 때부터 밀어붙여야 된다니까, 민법은. 다른 과목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민법을 먼저 밀어붙여가지고 딱 4월 말까지는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5월달부터 2차 공부도 좀 해가면서 올 1년 농사를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안 돼버리면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뭐 혼란이 생겨. 어떻게 할까? 1차를 불안하고 또 2차는 공부도 못하겠고 또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갈팡질팡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괜히 옆 사람하고 한판 싸우고 그런 불상사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열심히 하라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돼. 표를 머릿속에 빨리 해야 돼, 빨리.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결론은 무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봐라. 만취 상태가 무슨 말입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취소 가능 이렇게 나와야지.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다? 일단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취소 가능이란 말이나 일단은 효력이 있단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 걸 짝짝 따라와줘야지.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그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자식이 맺은 자전거 매매 계약을 추인을 해주면 어떻게 돼? 추인을 해주면 이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될 거 아니야. 무효되면 대체를 어떻게 하죠? 아직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고 이미 줘버렸다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부당이 되고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요거 할까?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 결론은 3월 1일 날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뭐라고? 무효. 무효가 무슨 말이죠?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뭐 대화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무효는 누가 주장해야 효력이 없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효입니다. 기간도 제한이 없어. 그다음 18세 미성년자가 3월 1일 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결론은 취소 가능 이렇게 해야지. 취소 가능이란 말은 효력이 있다 없다? 채권 재무가 발생했다 안 했다? 일단은 채권 재무가 발생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했는데 그 뒤에 지소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하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그런데 지소권자가 그 뒤에 취소 사유를 알고 추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하지? 그대로 가는 거지. 뭐 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계약이 이제 확정이 유효가 됐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무효는 아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지소는 뭐다?
지속권자가 네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제한능력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도 지소는 제한이 돼 있어요. 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하시지만 지소는 법률행위를 한 3월 1일부터 몇 년? 10년 경과되거나 아니면 지소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지소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어버려?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시소는 여기 이제 기초니까 그런 것만 대충 오늘 들으시고 시간상 이거는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 바로 넘어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물권법을 봅니다. 물권법 144페이지를 배우세요. 쭉 넘어와서 물권법. 오늘 우리가 첫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누면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든. 사람이 아닌 것을 뭐랍니까?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 두 개로 나누면 사람과 물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되고 물건은 권리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뭐한다?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그 특성이 지배권이에요. 누가 무엇을 지배한다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뭐한다? 물건이다. 그리고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뭐였더라? 소유권. 복습 안 한다 이 강번에. 내가 분명히 첫날 뭐랬냐면 일요일 하루는 쉬주고 그리고 6일 동안 매일 민법을 보시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 이제. 6일 동안 민법을 계속 보셔야 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11월, 12월, 가면 갈수록 민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 그리고 압박감이 자꾸 커진다고. 그러니까 가장 편할 때가 지금이야. 11월, 12월. 편할 때. 이때 민법을 열심히 해서 가르쳐준 대로 조금밖에 안 가르쳐줬다니, 지금 우리가. 많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조금 가르쳐주고 적게 가르쳐줄 때 빨리빨리 머쓱해야 돼. 나중에 많이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 하루에 100페이지씩 그냥 막 나가버리고 줄줄 나가버리면 따라오지를 못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기본 구조를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요. 기본 구조를 잡아줄 때 이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 나중에 살을 붙일 거 아니야. 나중에 뭐 1일달 들어가서 살을 붙이면서 가르쳐주면요. 구조가 안 잡힌 상태에서 살을 붙이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빼다가 약한데 살은 많이 찌니까 이 비만이 돼가지고 이게 푹 자빠지고 이런다니까. 흔들리고. 그러니까 빼대가 튼튼하게 딱 서야 그 다음에 살을 붙여도 안 흔들릴 거 아니야, 풍부하게. 다행히 이거 보니 살찐 사람 아무도 없네. 응? 그게 건강한 공부라니까. 빼대가 튼튼해야 된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을 할 때 빨리빨리 따라야 돼. 어제 민법 봤어요, 안 봤어요? 이실 짓고 해라. 안 봤지? 딱 안 보고 왔네, 보니까. 그저께도 안 봤을 거고. 저번 주 금요일을 봤죠? 저번 주 금요일 보고는 안 본 거야, 지금. 토요일 내려와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금요일에 딱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 뭔지, 학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실컷 놀다가. 먼지처럼 이렇게 주식이 계속 먼지처럼 붙어 있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그냥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지금? 스며들어야 되는데, 푹 빠져가지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신교육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잔소리 많이 듣겠다. 백분지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백분지 토지라는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 뭐다? 소유권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고 물어보면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물건은 지배권이에요. 뭔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요 세 가지인데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모두 지배하는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다. 물건은 지배권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가 무슨 말이죠? 무조건? 무조건 노래 제목 같은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 안 된다. 그래, 무조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절대 상대 개념은 또 중요한 개념이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 그래서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가 무단으로 침해해서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갑이 뭐라지? A 보고 나가주세요 할 수 있죠. B가 더라도 나가주세요. C가 더라도 나가주세요.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죠. 내 소유권을 건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뭡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절대권이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이죠. 절대권. 그 다음에 물건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채권입니다. 채권. 난 여기 채권을 볼 거예요. 채권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얼로부터 1억을 빌렸어요. 자, 빌려준 사람 이름이 뭐죠? 채권자. 빌린 사람은 이름이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돈을 빌렸다는 뭐라고 표현한다?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걸 뭐라 한다고? 소비대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대차. 대가 무슨 말이냐면 빌려준다 이런 뜻이고 차는 뭐예요? 빌린다 이런 뜻이야. 근데 뭘 빌렸다고? 소비물을 빌렸다고. 소비물을. 금전, 쌀, 기름, 콩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소비물이죠. 예? 소비재를 빌리는 걸 말한다. 소비대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대차. 그리고 10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10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변제는 무슨 말이죠? 돈을 갚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변제 날짜가 되면 누가 누구를 찾아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서 뭐라 할까? 3월 1일 날 빌린 돈을 갚아라 라고 뭘 할까? 청구를 하겠죠. 그걸 말한다. 채권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것부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무슨 건? 채무권입니다. 물건은 무슨 건? 지배권.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것부를 청구하는 권리다. 그리고 물건은 절대권인데 비해서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상대권이란 말은 딱 정해진 상대방에게만 주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0월 1일 날 변제 날짜가 되면 어른 갑에게만 돈 갚아라 할 수 있지. 갑이 형님한테 가서 너가 동생이 빌린 돈을 네가 갚아라 이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시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물건이 강한 것 같아, 채권이 강할 것 같아. 물건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어떤 권리가 강해요? 강약을 따지면? 아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강한 권리야? 아니면 딱 정해진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강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강한 거지. 강력한 거 아닙니까? 강한 권리고 약한 권리. 따라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 물건이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야. 토지가 계매에 들어서 저당권자도 배당 신청을 하고 일반 채권자도 배당 신청했다. 자, 저당권자는 물권자야, 아니야? 첫날 안 배웠습니까? 저당권, 담보물권이라고. 물권자고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받아가? 날짜 따지지 않고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일반 채권자가 받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뭐야?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단 말이야. 그 말합니다. 기초가 딱 잡히면 쉬운데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 끝낸다고. 말 안 들으면 뭐야? 나를 오래 보는 수가 있어. 빨리 끝내야 돼. 빨리. 공부라는 것은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냥 뭐 필요 없어. 커트라인에 걸리든 뭘 해 걸리든 빨리 끝내는 거야. 어제 그저께 학기제 발표 났죠, 어제? 올해는 학기제가 많대. 많이 걸렸어.
2차가 조금 쉽게 나왔거든. 1차가 좀 어렵고 2차가 쉽게 나왔어. 아쉽게도 내년에는 어떻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 내년 특히 이제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올해 민법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해거리로 올해 쉬우면 내년이 좀 어렵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올해 민법이 쉬웠으니까 내년이 좀 어렵고, 올해 결혼이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좀 쉽게 나오겠죠, 이제 결혼이. 근데 민법 열심히 하셔야 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지금 내가 시킨 것이 뭐예요? 뭘 시켰는지는 모른다, 지금.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뭘 하라고? 민법 공부를 하시오. 계속 복습을 해가지고 첫날 그 그림이 빨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 기본 구조가 딱 잡히면 진도를 나갈 수 있다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하면 물건에 대해서 봅니다. 물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다. 자, 부동산이 무슨 말이죠? 산이 무슨 말이야? 재산을 줄임말입니다. 동은 무슨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죠. 부는 뭐예요? 못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산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이게 부동산인데 우리 민법 99조에 하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 중에서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것만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독립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정착물이 무슨 말이죠? 정착이 무슨 말이에요? 정착. 착이 붙었단 말이죠. 이 착이란 말은 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은 묻고 정해진 장소에 이런 뜻이죠. 정해진 장소에 딱 붙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한다. 토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일단 부동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는 부동산이다라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건물이에요. 건물. 그럼 건물은 언제 토지로부터 독립이 될 거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지붕을 얹고, 그 다음 벽을 붙이겠죠?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그걸 말한다?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 만들었지? 소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또 포크레인이 만들었다 쓰지 마. 시멘트로 만들. 그러니까 건물이 묻고 물어보면 뭐라 답을 해야 될까? 누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뭘 갖춰야 된다?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춘 것을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갖추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고 보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로부터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었는데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니까 동산, 부동산 이런 뜻이에요. 정착되어 있고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그걸 말한다? 건물이다. 그럼 요 중에서 한 개를 못 갖추면 어떻게 할까? 기둥과 지붕이 있는데 벽이 없다. 건물이 아니야. 건물 아니다 해라 빨리. 그럼 건물 아니면 뭔고? 그런 것을 공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작물. 우리 버스 정류장 가니까 기둥이 있어 없어? 있다. 지붕이 있다 없다? 여기서는 못 사는 동네에서 만난 거야. 이 동네를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동네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어떤 동네는 팻말만 서 있는 버스 정류장도 있어.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아무 생각 없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살지? 아니,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왜 우리 동네는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그리고 그 전광판도 있다니까? 있어가지고 몇 분 뒤에는 도착한다 가르쳐주는데, 어떤 동네 가니까 팻말만 서 있더란 말이지.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봅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 참. 생각 좀 하세요. 어떤 동네는 가니까 전봇대가 없어. 근데 어떤 동네 가니까 전봇대가 있어. 그것도 생각 안 해봤지.
또 어떤 동네 가니까 전부 다 깨끗해. 또 어떤 동네 가니까 전부 다 지저분해. 막 전셋방, 얼셋방 막 붙여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 버스 중장은 건물이야, 공작물이야? 공작물. 전부 때는 공작물 해라.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건 다 공작물이라니까. 건물이 뭐죠? 기둥과 짐과 백마가 주면 바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언제 진도 나가겠노야. 등기된 임모 하는 거 있겠어. 등기된 임모. 그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등기된 임모. 자, 요걸 한번 물어볼까? 이 민법,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독립인데, 이 독립 반대말이 뭐죠? 부합입니다. 부합. 독립, 부합이 무슨 말인고? 붙어서 하나로 합쳐져 있다. 앞으로 이제 부합, 부란 말이 자꾸 나와. 무슨 부 하는 말은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붙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산 위에 나무가 있더라. 근데 돈이 필요해서 A에게 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 그럼 A가 뭘 가져갈까? 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겠죠, 이제? 그럼 산만 가져갈까? 나무도 가져갈까? 산이 가면 나무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죠. 건물을 팔면 창문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천장, 행강등 따라가죠. 그걸 말하지? 부합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건물에 행강등이 붙어서 하나로 합쳐져 있다. 산에 나무가 붙어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산과 나무는 물건이 두 개다, 한 개다. 한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독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산 주인이 그 산에 있는 나무 숲 전체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버렸어. 우리 민법의 특별법에 보면 임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하면 나무 숲 전체를 등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산은 산대로 등기해야 되고, 나무는 나무대로 등기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는 순간 나무는 산으로부터 독립부합.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 반대말은 뭐죠? 부합이야. 또 종속 사칭하고, 독립 반대말은 뭐라? 부합. 나무는 산에 부합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어떨 때는 독립이 된다? 임목법에 의한 등기를 하면 독립이 된다. 독립이 되면 산을 팔더라도 나무는 따라가, 안 따라가? 나무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산은 산대로 소유권이 객체가 되고, 나무는 나무대로 소유권이 객체가 되는데, 서 있는 나무가 임목이죠. 서 있는 나무가 임목인데, 왜 서 있죠?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서 있겠지. 따라서 움직여, 못 움직여.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있는데 있으니까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서 있는 나무도 부동산이에요. 아까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있는 데는 부동산이라 했죠? 그러니까 등기된 나무도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있는 데는 순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맹인방법. 맹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지 미분리 과실,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자, 맹인이 무슨 말이냐면 명백하게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가비산에 어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대들보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 세 그루를 샀습니다. 목수 아저씨 걱정이 뭐죠? 3월 1일 오늘 나무 세 그루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내일이라도 그 산을 A한테 팔아버리면 나무는 산에 부합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나무도 A한테 따라버리겠죠? 그러니까 목수 아저씨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그루 나무를 산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어? 독립을 시키고 싶어. 그런데 나무 숲 전체는 등기가 되는데 나무 한두 개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등기가 안 될 때 하는 것이 뭐다? 메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 곳곳에 팻말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으면 되겠죠. 몇 번지 소재지 산은 갑의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산에 있는 1, 2, 3 빨간 페인트 칠된 나무 1번부터 3번까지는
3월 1일부로 을에게로 팔린 나무다. 그리고 경고문도 붙이죠. 그 나무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그럼 길 가는 사람들이 팻말을 보고 무슨 인식을 할까? 아, 산은 갑의 것인데 나무 세 그루는 을에게, 다른 나무는 그대로 있고 나무 딱 콕콕 찍어놓은 요 나무 세 그루는 을에게 팔린 나무구나라고 명백하게 인식을 하겠죠. 그쯤 되면 마치 등기된 거와 똑같이 맹인이 되는 순간 독립이 돼야 안 돼.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못 움직여. 독립이 되고 못 움직이니까 그걸 뭐란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맹인을 갖춘 수목도 부동산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독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미불가시라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밭을 합니다. 근데 을이라는 청가조합 상인이 19년도산 생산된 그 사과를 갑의 사과밭을 밭에 산 거예요. 그럼 을이 산 것은 땅을 산 것도 아니야, 나무를 산 것도 아니야. 올해 생산된 사과를 산 거예요. 근데 사과는 나무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밭을 내일이라도 팔아버리면 내가 사놓은 사과도 따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가조합 상인은 이 사과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독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사과밭으로부터. 그런데 사과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안 될 때 하는 것이 뭐죠? 맹인 방법이야. 그래서 팻말을 세우는 거야. 뭐라고? 몇 번째 소재지 사과밭은 갑의 것인데 19년도산 생산된 사과는 몇 월 며칠부로 가락동 청가조합 몇 번 중매인에게 팔린 사과밭이다. 그리고 또 경고문도 붙이죠. 뭐라고? 맹독성 농약을 쳤으니까 따먹고 죽어도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럼 길 가는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뭐라고 인식을 할까? 명백하게 인식할 거 아니야. 밭은 갑의 것인데 올해 생산된 사과는 을에게 팔렸구나. 인식을 하겠죠. 그쯤 되면 이 사과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야. 근데 움직이면 못 움직여. 못 움직이니까 동산, 부동산이야. 근데 맹인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뚝 떨어져 버렸다. 그럼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자를 빼면 안 돼. 미분리 가실입니다. 분리된 가실은 동산이고 미분리 가실은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정착물인데 맹인을 갖추면 독립이 되니까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맹인도 등기도 필요 없는 부동산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무단경작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이 방치되어 있어. 그 방치된 밭에 을이 무단으로 들어서 경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거 심었다. 짠 거는 뭐지 이거? 상추. 센스 있다. 큰 거는 뭐지? 배추 이러면 되겠지.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근데 그 경작물이 뭐였다? 성숙돼 가지고 지금 현재 수확을 하기에 딱 적합한 시기가 됐다. 그런데 우연히 갑이 자기 밭을 둘러보러 갔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어리한 사람이 무단으로 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이 경우에 이 상추나 배추가 그 밭에 부합되어 있다면 그거는 밭 주인 거예요. 갈아엎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부합이다, 독립이다. 우리 판례가 언제나 독립된 걸 보기 때문에 내 땅에 있는 상추나 배추도 그건 누구 거다? 내 거다, 경작자 거다. 경작자 걸로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갑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놓은 자물이 있으니까 성숙이 되어서 조금만 있으면 수확을 해서 나갈 테니까 기다린 김에 어떻게 해라?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볼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는 취지에서 무단경작물은 성숙됐다는 전제하에 경작자 소유를 본다. 경작자 소유를 본다는 것은 이 상추나 배추가 밭에 부합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부합이 안 되어 있고 독립되어서 을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근데 상추나 배추가 움직여 못 움직여? 정착되어 있고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꼭 토지나 건물처럼 뭐 비싸고 큰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착되어 있고 독립성이 있으면 그게 부동산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무단경작물도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의 방치된 밭에 을이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건 독립이야, 부합이야? 그거는 언제나 부합으로 봅니다. 왜 그렇죠? 경작물하고 나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경작물은 단 몇 개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무는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독립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밭은 갑의 것이고 나무는 독립돼가지고 심은 사람 걸로 해버리면 20년, 30년 동안 그 나무를 뽑아낼 수도 없고 을 보고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은 뭐야? 밭을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가혹하죠? 소유권의 침해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나무는 여기 안 들어가. 뭐라고요?
무당경작물, 단기작물만 들어갑니다. 장기작물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당경작물. 그래서 부동산에 몇 종류가 있다? 등기가 되는 거 3개, 명의 필요한 거 2개, 등기도 명의도 필요 없는 거 하나 해서 6종류가 있다. 근데 차이점은 등기가 되는 부동산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이 객체가 될 뿐만 아니라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도 됩니다. 근데 요 명의를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독립성이 있는 데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소유권을 객체는 되지만 등기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저당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저당권 설정 안 돼. 그럼 담보를 설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유권 자체를 담보 제공하는 방법이 뭐야? 양도담보죠, 그지?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요건 뭐 담보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을 6개를 봤고요. 그리고 동산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잡으면 돼. 전체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 동산이다. 그럼 동산은 세 종류가 있어. 일반 동산, 금전, 준부동산 하는 것이 있어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이 준부동산인데 어떤 점에서 부동산과 유사하다? 동산 중에서 등기가 되거나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과 유사하니까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이 준부동산인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이런 것들이 속해요. 그리고 등기 등록이 되니까 저당권 설정이 된다. 그래서 준부동산 정도 조금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봐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주로 부동산 위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물건의 기초를 지금 봤습니다. 책을 한번 보고 책을 잠깐 보고 쉬도록 합시다. 144페이지를 폈죠. 그 02번 타이틀에 보니까 물건의 의의가 나와 있죠. 첫째 줄 한번 쳐볼까? 물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줄치고 간단히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것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물건, 채권 돼 있죠. 물건은 객체가 뭐예요? 물건이고 채권은 객체가 거부입니다. 일정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은 그 밑에 절대권 돼 있죠.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지만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또 오로지 누구에게만 돈을 빌린 채무자한테 가서만 동업하라 이렇게 딱 정해진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있죠.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물건은 마지막 줄 지배권이고 채권은 마지막 줄 뭐라 돼 있노? 청구권이다 돼 있죠. 요걸 읽었죠. 물건은 지배권이면서 절대권이고 강한 권리입니다. 채권은 청구권이면서 상대권이면서 약한 권리다. 따라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이다? 물건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4페이지 제일 밑에 01번에 재산권, 그 재산권이라는 말만 줄만 치면 돼. 그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권리를 크게 나누면 재산권하고 신분권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권을 다시 나누면 물건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재산권이고 채권도 재산권이고. 그 다음 넘어서 동안에 이번 절대권 줄치고, 절대가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의 둘째 줄, 물건은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그러니까 아까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A가 침해를 해도 나가라, B가 하더라도 나가라, C가 하더라도 나가라. 내 땅을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뭐야? 나가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죠. 물건은 절대권이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미 3번에 지배권 줄치고 지배권.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무엇을 지배하죠, 근데? 물건을 구성하는 부속품이 몇 가지? 사용, 수익, 처분 3가지 아니야. 그 3가지를 지배하는데 그 3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고, 사용 수익권만 지배하면 용익물권이고, 처분권만 지배하면 담보물권이고, 이렇게 연습한 거 아닙니까? 첫날. 그 다음 내려서 니은을 보세요. 어떻게 지배한다? 배타적인 지배하는 말 보이죠? 배타. 배타 반대말이 뭐죠? 배타라는 글씨가, 이 글자가 눈에 확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를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야. 반대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알 수 없네. 배타 반대말은 뭐예요? 하다도 안 되면, 베타 반대말은 뭐예요? 삼킨다 이라더라. 베타 낸다 반대말은 삼킨다. 참 기발한 말이죠. 그냥? 구사람은 내가 볼 때 공부를 잘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디가 물어봤거든. 베타 반대말은 뭐예요? 하니까 삼키는 거요 이러더라고.
그것도 소심하게 조금 하는 말로. 근데 내가 기가 워낙 좋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삼키는 거 이랬는데 내가 들었어. 그거. 야, 그 사람 센스 있다. 뱉어낸다 반대말은 삼킨다. 뱉어낸다는 말은 밀어낸다 이런 뜻이거든. 삼킨다는 뭐야? 포용한다 이 말이죠. 뱉어 반대말은 포용이야. 포용. 끌어안는다. 밀어낸다. 뱉어.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100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똑같은 소유권을 A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이 2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소유권이 2개 있으면 얼마나 혼란이 생기냐고. 내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아파트 소유권을 또 가질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을 놓고 둘이서 맨날 뭐야? 지구라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은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양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양립은 무슨 말입니까? 2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가 양립이야. 양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데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돼. 소유권과 소유권은 포용이다 배타적이다.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 2개의 소유권이 있을 수 없어. 그런 것을 우리가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물일권주의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일물일권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양립이 가능한 권리는 몇 개라도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첫날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어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전세금 받고 3년간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그럼 3년 기간 동안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갑은 무슨 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죠. 사용수익권만 넘겨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년 기간 동안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뭘 가지고 있고?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의 물건에 동시에 2개의 물건이 존재하더라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양립이 가능한 권리는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배타입니다. 자, 소유권과 소유권은 배타적이다 포용적이다?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하다. 즉 배타적이다 포용적이다? 포용적이니까 2개 있어도 관계없다. 배타. 그러니까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배타적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배타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니은의 A번 읽어봅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줄을 쳐.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건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 양립할 수 있는 물건은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소유권과 전세권이죠. 그렇게 배타성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건의 객체 동안에 2번을 보세요. 일물일권주의 하는 말 보이죠?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셋째 줄을 봅니다. 의부분 셋째 줄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 또는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물건에 2개의 권리가 있어도 양자가 목적을 달리하여 양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 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몇 개?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일물일권주의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내려서 그러면 일물 하나의 물건으로 독립성이 있는 데는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냐 보는 거예요. 3번에 뭐가 보여요? 토지가 보이죠. 토지가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건물이 보이죠. 건물도 뭐예요? 정착물로서 토지로부터 독립이 되는 물건인데 언제부터 독립이 됩니까? 밑에 판례 박스를 볼까? 첫 번째 판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게 한 요건 이래가지고 뭐가 3개 보여? 기둥, 지붕, 벽,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그걸 딱 챙기면 되겠죠.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춘 것을 건물이라 한다. 그리고 건물은 한 동, 2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서 5번을 봅니다. 수목과 미분리 가실이 되어 있죠. 자, 나무, 그 다음에 가순에 열린 사과, 나무에 달리는 사과, 미분리 가실이죠. 원칙은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보세요.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서
그게 무슨 말이고? 부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붙어 있는 거야. 붙어서 하나 합쳐지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임목 줄치고. 자, 나무를 등기를 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 독립이야, 부합이야. 지금 포인트가 독립이냐 부합이냐 이걸 보고 있죠. 예? 독립이죠.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지면 양도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밑에 있죠. 간섭법상 인정되는 줄을 쳐 맹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도 독립이다 부합이다. 아까 목사 아저씨가 나무 세 그루 샀죠. 팻말을 세우기 전에는 부합이었죠. 팻말을 세워서 맹인을 갖추면 어떻게 돼? 독립이 된다 했죠. 독립한 부동산에서 목적이 니은도 마찬가지. 미분리 가실도 쭉 가서 간섭법상 맹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됨으로써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그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맹인을 갖추면 독립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넘어가고 또 뭐가 보여요? 6번에 농작물 보이죠? 그래서 기억을 봅니다. 기억. 아무런 근원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 속하고 맹인을 갖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죠. 예? 무단 경작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 땅에 근원 없이가 무슨 말입니까? 무단으로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판례 박스의 첫 번째 판례.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경작한 입도가 성수가 입도가 뭐냐면 벼 나락입니다. 벼 성수가 독립한 물건에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입도의 소유권, 즉 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무 논에 들어서 모를 심어가지고 배가 지금 커가지고 이제 배 이삭이 나왔단 말이죠. 성숙해 있다면 요거는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간다. 독립이다, 부합이다. 토지로부터 독립이다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다. 독립, 똑같이. 그런데 디귿으로 내려가서 수목에 대해서는 유효의 판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 땅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독립이다, 부합이다. 그거는 부합입니다. 심은 사람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겁니다. 나무 땅에 무단으로 들어서 배추나 상추를 심었다. 독립이야, 부합이요? 독립이기 때문에 땅 주인 거예요? 심은 사람 거예요? 심은 사람 겁니다. 구별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봤습니까? 6종류의 지금 부동산을 본 거예요.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 맹인을 갖춘 수목, 미분리 가실, 그리고 무단 경작물. 부동산은 몇 종류가 있다? 6종류가 있다. 부동산 공부하면서 부동산이 뭔지 모르면 안 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